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부부는 서로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 요즘 나한테 뭘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거야?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얘기해줘. 무슨 문제인데? 장모님이랑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다 정리되면 말해준다고 했잖아. 사실 나 너 못 믿겠어.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만 돌고 정말 결혼 후에 너 너무 달라졌어. 내가 알던 선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선미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이혼이라도 하려고? 당신 정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내 동생 문제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 문제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하다하다 심부름센터에 아내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까지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취소를 하기는 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와 대화도 되지 않고 어찌 보면 단순했던 제 머릿속이 터져나갈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했던 이혼이라는 걸 정말로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 장모님, 선미랑 같이 계세요? 선미 대체 요즘 뭐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게... 선미 지금 수술 들어갔어. 수술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가 자네 걱정한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해서 선미 동생이 프랑스에서 수술 끝났나 보다. 이서방,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수술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너무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죠.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갈 결심으로 친한 변호사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놈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별거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려보자. 지금 재수씨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야, 나 진짜 결혼이 이런 거면 안 했어. 미칠 것 같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정확해지면 그때 이혼 소송을 하든 해. 저는 친구의 말에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고 그때부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이제 일상생활 가능해. 뭐? 너 정말 무슨 수술한 거야? 무슨 수술?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다 설명할게. 그동안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아내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온다던 주말이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호출이 왔어요. 상영쌤, 지금 화재 사고 때문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병원 와주셔야겠어요. 네, 당장 갈게요. 근데 지금 선미쌤이 와 계세요. 예상치도 못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와서 저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선미가요? 왜요? 보호자로 오셨는데 지금 다른 쌤이 봐주고 계신데 아무튼 빨리 오세요.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화상 환자들은 다른 의사쌤들이 보고 계셨고 그 후에 아내를 찾았어요. 둘러보니 아내가 응급실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였어요. 선미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부르자 아내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동생 좀 살려줘. 동생? 개수작 부리지 마. 나 너 못 믿어.
저도 모르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그렇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아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여보, 진정해. 숨기려고 숨긴 거 절대 아니야. 우선 내 동생 좀 봐줘. 지금 숨을 안 쉬어. 동생? 너 자꾸 이상한 말만. 저는 아내가 서 있던 병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상 위에 있던 환자의 얼굴을 봤어요. 병상 위의 환자와 병상 앞에 서 있던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여보, 내 동생이야. 프랑스에서 온 내 동생. 3달 전에 내가 신장 이식 수술해주려고 했는데 어떡해. 내 동생 살려줘, 제발. 저는 일단 사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환자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어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해야 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8시 28분 박혜미 씨 사망하셨습니다. 항상 사망 선고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하니까 더 비통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은 죽은 시신 앞에서 오열을 하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눈 좀 떠봐. 혜미야, 이서방, 사망 선고하지 마. 우리 딸 안 죽었어. 절대로 못 보내. 내가 진 빚 다 갚지도 못했는데 안 돼. 혜미야, 언니가 미안해. 혜미야.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망 선고가 된 시신을 옮기고 나서 아내가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말했어요. 내 동생, 23년 만에 만난 내 동생. 어떡해? 저는 우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내를 일으켜 앉히고 물었습니다. 선미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제 물음에 장모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들어보니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쌍둥이 자매를 낳고 장모님은 아내의 친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놈이 정말 개망난이었어. 툭하면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술 먹고 내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죽일 듯이 날 팼어.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었다고. 장모님은 그런 상태에서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혼자서 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처제가 7살이 됐을 무렵에 일을 갔다가 돌아오니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동네방네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찾았는데 애들 아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자기가 데려다가 키운다고. 내가 욕이란 욕을 해대면서 당장 데려다 놓으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겨버렸어. 장모님은 전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수소문을 해서 겨우 찾아가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전 남편도 자식들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이 애들 보육원에 맡기고 중국으로 날랐더라고. 그렇게 장모님은 심장을 도려낸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다가 본인이 악착같이 살아야 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어떻게 연이 돼서 재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미 고등학생이 다 돼서야 내가 선미가 있는 보육원을 찾을 수가 있었어. 그때 당장 데려오고 싶었는데 재혼한 남편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 선미 볼 낯도 없었고 통장이랑 연락처 쥐어주고 기다렸는데 애가 연락이 없었어. 지도 엄마가 원망스러웠겠지.
장모님은 어찌저찌 제 아내를 찾기는 했지만 아내의 쌍둥이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알아보니 처음 맡겨진 보육원에서 불법적으로 프랑스에 입양을 보냈다더라고요. 장모님은 재혼한 남편과 하던 사업이 대박이 나고 여유가 생겨서 프랑스에 가서 딸을 찾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넓은 외국 땅에서 딸을 찾기는 힘들었대요. 포기하고 살다가 남편 죽고 선미 연락만 기다렸는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사실 선미 동생도 더 생각이 났고. 그렇게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한 후에도 장모님은 아내의 쌍둥이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보육원에 맡겨진 그 전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에 관한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장모님을 통해서 동생의 존재를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미도 나랑 같이 동생 찾겠다고 전국의 입양시설 다 돌아다녔는데 근데 혜미 걔가 프랑스에서 우리를 찾겠다고 온 거야. 이역만리 먼 땅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던 두 자매가 똑 닮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나? 뭔데요, 장모님? 걔가 한국말을 하더라고. 잘은 못하는데 그 7살에 쓰던 한국말을 아직까지 기억해서 걔가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더라. 입양 부모가 내 딸을 학대했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살다가 한국에 있는 가족 찾겠다고 온 거야, 걔가. 어떻게 그런 일이...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낸 건 그 입양시설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판 거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과 처제는 고소를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이서방이 가뜩이나 바쁜데 자기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입 꾹 다물고 그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과 좋은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소송 준비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온 동생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 검사를 했대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 날에 아내 동생의 몸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이식 수술을 결정했는데 열어보니 상황이 달라졌어. 수술을 못한다고 의사가 포기하더라고. 시한부 선고를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세 사람은 전국을 돌며 여행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저는 계속 닥달을 해대니 아내도 혼자서 괴로웠을 겁니다. 동생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다 털어놓기 위해서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결국 처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온 것이었어요. 우리 햄이 불쌍해서 어쩌나. 못난 애미 만나서 그 먼 땅에서 혼자 고생하고. 장모님의 말에 초점 없는 눈으로 기절한 듯이 앉아있던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여보,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그런 아내를 보고 저는 달려가서 꼭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옆에서 듣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야, 선미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 진작 얘기하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내 아내 선미 일인데. 아이고, 선미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안쓰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때 아내를 의심하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저의 경박한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저희 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제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아내와 꼭 닮은 영정사진 속 처제를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제 아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납골당에 처제를 모셨어요. 혜미야, 잘 가.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다가 갈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내 딸 혜미야, 엄마가 이 생에서 못해준 거 저 생에서 다 해줄게. 엄마 기다려줘. 장모님과 아내는 그렇게 처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죽어서야 본 처제였지만 처제의 삶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불법 입양을 보낸 사례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해외 입양인들의 모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임에 기부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처제가 죽은 후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던 아내의 곁에서 저는 위로를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도 조금씩 회복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계속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장모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서방, 혹시 따로 나와서 개원할 생각은 없나? 네? 자네만 괜찮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자네 개인 병원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마침 임대 자리가 남거든. 규모도 꽤 커. 100평은 쓸 수 있을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그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언제든지 써. 알겠지?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개원이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함께 일할 의사들을 찾고 난 후에 결국 저는 결심을 하고 장모님의 건물 한 층을 다 제 개인 병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병원에 나와서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아내도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도 저도 장모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유전이 무서운 거야. 선미 너 애 둘 낳으면 고생 좀 하겠다. 그 말씀에 웃으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랑 같이 육아할 건데요, 뭐. 걱정 마세요. 어이구, 자네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자네야말로 걱정 붙들어 매게. 선미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래? 내가 당장 해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아내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딸이 먼저 나와서 누나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지금 두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내년이면 5학년이 됩니다. 쌍둥이의 남매라서 서로 다툴까봐 걱정을 했는데 둘이 아주 죽고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아요.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부모 마음으로는 이 상태로 둘이 사이좋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니 제 아내에게 정말 폭풍 같은 삶이 휘몰아쳤지만 이제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저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바람은 다른 거 없어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처제 기일이라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납골당에 갔는데 사진 속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와, 진짜. 엄마, 진짜 신기해. 아빠, 어떻게 엄마랑 이모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들의 물음에 저희는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나리랑 하리는 이란성 쌍둥이라서 성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엄마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이모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야.
이모한테 인사해. 우와,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나리랑 하리 보면서 웃고 있겠다. 혜미야,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처제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납골당에 가면 걱정이 될 정도로 울었는데 이제는 울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때 아내를 오해해서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오해가 풀리고 아내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더 사랑이 깊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미야,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자. 사연을 적다 보니 제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가정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